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부산항만공사 항만 R&D 실장 연정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5G 기반 스마트 선박 항만 연계형 부산항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저희가 2019년부터 기획을 해서 작년도에 1차 이제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항만은 그 국제적인 어떤 무역이나 거래의 장소가 되다 보니까 그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됐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뭐 말씀을 드리면 그 EDI라는 전자교환 문서 같은 경우도 90년대 초부터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망이라는 뭐 밸류 에이디드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뭐 한국 물류정보망, 그다음에 한국 무역정보망 같은 그 정보화 기술들이 그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입출항 정보라든지 화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포트미스라는 항만 운영 정보 관리 시스템도 200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해서 현재 한 20년 이상 역사를 쭉 가지고 계속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일 선진 항만이라고 하면 뭐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그 다음 정도 한 5위 정도, 5위권 안에는 저희가 이 IT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그 해운 항만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산항의 현황과 문제점, 그다음에 이런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을 했을 때의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또 계획,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부산광역시의 스마트 시티과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해상물류 추진단, 그다음에 과기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이 좀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만 물류 분야 쪽에, 해운인 항만 물류 분야 쪽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스마트 항만이나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해운 물류 그런 개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들 항만 쪽을 이렇게 보세요. 스마트다 이렇게 하면 무인 자동화 기술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자동화된 항만 하역 기술이 스마트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인 자동화는 앞으로의 스마트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고 기능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지능화, 뭐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뭐 AI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지능화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나머지 항만에 있는 뭐 하역 장비라든지 시설물하고 다 이렇게 초연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스마트화로 가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외부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면 다들 자동화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동화는 기초 기술로 이렇게 깔려야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저희가 이제 해운 뭐 자율운항 선박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기술이 자율운항 선박이나 무인 자동화 터미널 기술, 그다음에 화물 위치 추적하는 기술, 그다음에 뭐 항만 인프라의 BIM이라든지 IoT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저희의 핵심 기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 물류 분야에서는 사실은 해운 물류 분야가 저희 그 항만보다 더 빨리 이제 디지털화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자본력을 갖춘 그 글로벌 메가 캐리어들이 자기네 고객사, 화물을 이렇게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선박 외에 뭐 화물 추적 기술들, 머스크라든지 MSC나 그다음에 CMA, CGM 같은 경우는 이 화물 추적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 사업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해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DCSA라는 조직 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뭐 디지털 컨테이너 쉬핑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드는 선사들이 9개가 참여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디지털 트윈 관련된 부분하고도 계속적으로 표준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쪽도 똑같이 해운 분야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뭐 스마트 물류 기술이나 뭐 스마트 로봇 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지금 디지털 트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항만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겠다고 한 곳이 로테르담항입니다. 2018년도부터 부상안을 발표를 했고, 사실은 제가 저희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기 전에 2019년도에 로테르담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근데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좀 해보려고 하는 데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핀란드의 그 오울루항이라는 소규모 항만에서 디지털 트윈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항만을 왜 디지털 트윈으로 해야 되냐 하면 사실 항만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거의 70% 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부산항에서 약 90% 이상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항만에서 화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해줘야지만 우리 제조업들이나 수출 경쟁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핵심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무역 정선의 가장 최전선에서 지금 항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스마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이제 도입하려고 기획안을 발표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먼저 로테담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로테담항 같은 경우는 유럽의 관문항입니다. 그래서 뭐 물동량은 뭐 세계 한 14, 5위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유럽에 어떤 화물을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는 무조건 로테담항을 거쳐서 첫 관문으로 지나가는 곳이 로테담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으로 안전과 그다음에 화물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부산항하고 차이가 있는 게 사실 뭐 제가 부산항공사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산항이 전 세계 10위권이나 20위권 항만 중에 천혜의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리적인 입지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선박이 외해를 타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외해에서 그 항만으로 들어올 때를 저희가 채널, 입출항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북항이나 신항 같은 경우는 거의 10km 이내에 이 채널을 가지고 외해하고 붙어 있어서 실제 외해에서 항만까지 선박이 들어올 때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미만으로 소요가 됩니다. 근데 로테담이나 유럽에 있는 뭐 그 함부르크항이라든지 독일 함부르크항 같은 경우는 외해에서 도심 내에 있는 그 부두까지 오려면 시간이 거의 항해에서 추가로 오는 시간이 한 5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또 저희들은 또 그 항만법이나 뭐 계양질서법 같은 부분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이 그러니까 항만 내에서 다니는 작은 중소형 선박과 대형 선박을 항상 분리를 해서 다닙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같이 다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선박에 입출항할 때 안전이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해상 환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풍우가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파고가 높을 때 사실은 선박 운항을 할 때 많은 장애를 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GIS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로테담 하단에 보시면 포트 엑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로테담 항으로 유럽을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함부르크로 가고 그다음에 스페인 알헤시라스로 가고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데 얘네들이 그 자기네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사나 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최적 운항 경로를 알려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연료 소모량 같은 부분도 최적화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선박 입출항 빈도가 가장 높은 항만이거든요. 말라카 해변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그다음에 유럽에서 아시아 왔다 다시 미주로 가는 그 해상 기간 간선 항로상의 핵심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간 15만 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항 같은 경우가 연간 한 9만 척 정도 입출항을 하고 로테담항 같은 경우가 연간 한 12만 척 정도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빈번하게 선박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말라카 해협이 좀 좁습니다. 그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사이가 좁아가지고 항상 그 선박 입출항하는 쪽에 안전 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내비 사업을 해서 선박의 그 안전을 좀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도 똑같이 이내비 사업을 완성을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인공지능 터미널 운영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재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섬나라이긴 한데 이게 또 자율주행, 군집주행으로 해서 화물차들을 4대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플래투닝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현재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로테밤하고 마찬가지로 칼리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싱가포르 항에 화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전 세계 어디로 보내든지 그 최적 선사와 운항 경로, 비용,
시간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부러운 점은 오른편 하단에 있는 부분 보시면 디지털 포트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항만 쪽으로 그 선박이 오든 화물이 들어오든 간에 신고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화물이 들어오면 화물 입출항 신고를 해야 되고, 선원이 들어오면 또 출입국 신고, 그다음에 화물 중에서도 뭐 식품이나 동물이 오면 검역도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저희 나라는 각 기관별로 하거나 아니면 통합 행정 사이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디지털 포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만 들어가면 모든 민원이라는 데 신고 처리가 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관세청에 유니패스도 있고, 그다음에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에 포트미스도 있긴 하지만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함부르크항입니다. 함부르크항은 뭐 이 도로 경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저희가 스마트 로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함부르크 시에 있는 시민들의 일반 차량 자가용보다는 화물차 위주로 도로 그 차량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 구간대에 이 화물 차량들이 정체가 되거나 뭐 지정체가 반복되면 그때 신호 체계를 다 화물차 중심으로 바꿔서 항만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스마트 로드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핀란드 오울루항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구축은 되어 있지 않고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아마 가장 요 기획안대로 된다고 하면 가장 최신 기술로 멋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크레인의 겉 작동 상태라든지 크레인의 현재 작업 상태 이런 부분까지도 다 표현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특히 항만 쪽은 제가 제일 많은 게 보안 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뭐 선원들이 와서 미립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밀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문제점과 현황과 문제점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2000년도 초반에 부산항은 세계 3위 컨테이너 항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 7위 정도 하고 있고요. 물동량은 연간 한 22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2200만 개의 컨테이너를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한 3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7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 하면 2200만 개 중에 저희가 화물 종류를 나누면 국내 기업이 생산해서 해외에다 보내는 수출, 그다음에 해외에서 가져오는 수입 이렇게 있는데, 그 화물이 약 한 45% 정도 되고요. 55%는 제3국간에 발생하는 환적 화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적 화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하철 타면 환승을 하잖아요. 화물도 그 선박을 갈아타면 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환적 화물은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3국에서 소비돼서 부산항에 들어왔다 다시 가는 그런 형태의 화물들이 많이 처리되고 있고요. 현재는 2200만 개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8년 뒤에 2030년도에는 약 한 3200만 개로 한 1000만 개 정도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현재 10개 터미널에 44개의 선석과 대형 컨테이너선이 44척이 동시에 이렇게 항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항만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한 10개 정도 또 추가로 개발을 해서 3200만 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메가 포트로 지금 성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초대형 컨테이너선 길이 비례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지금 HMM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레시라소가 약 한 전장 길이가 4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박 대형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항만 시설도 같이 커지고 항만에 들어가는 하역 장비도 같이 커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실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그 3년 전에 일본 오에니 선사의 선박이 과속으로 이렇게 항만으로 들어오다가 그 신항에 있는 크레인 세대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한 대는 완전히 이게 전소가 되고요, 무너지고요. 두 대는 이제 삐뚤어지는 사고가 나서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터미널 운영을 하지를 못한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항만이 그 유인화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기계화로 바뀌고, 기계화에서 이제
자동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장비나 사람 간 이게 소통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좀 일으키는데요. 이게 이제 외부 차량과 내부 하역 장비하고 내부 차량하고도 또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저희가 컨테이너 부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25만 평 정도 되거든요. 25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바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 그 컨테이너 항만 쪽에는 감시하는 게 일부 CCTV만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디지털 트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사고들의 대다수의 원인을 보면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은 서로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 정보 교환이 안 돼서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항만 같은 경우가 이 서비스 스케줄에 따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그 항만에 있는 터미널의 생산성만 높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1시간에 몇 개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느냐,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느냐가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핵심이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바뀐 게 선박이 화물을 싣고 와야 화물을 내리고 다시 그 선박에 또 보낼 화물을 실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항만에서 컨테이너가 쌓이면 외부 차량이 와서 또 싣고 나가야지 또 항만이 비게 되잖아요. 비워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서로가 이제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스케줄이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사실은 항만 자체가 이제 하역 작업이 안 되고 중단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운영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그 들어오는 선박이 제 시간대에 오느냐, 정시에 올 수 있느냐, 약속한 시간대에 오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터미널에 있는 화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트럭이,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제 시간대에, 약속한 시간대에 와서 화물을 가지고 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부산항의 연도별 최선 선박 추이를 보시면 연간 최선하는 선박이 200척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부산항을 입항하는 연간 선박 척수가 9만 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컨테이너선이 약 3만 5천 척 정도 됩니다. 3만 5천 척 중에 한 최소 0.7, 8% 정도는 늦게 온다는 건데, 여기에서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대기 선박과 최선 척수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대기 선박 같은 경우는 항만은 타 분야하고 다르게 뭐 학교는 저희가 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5분 늦으면 지각이잖아요. 대기 선박은 선박이 와서 12시간 이내 기다리는 부분을 대기 선박으로 나누고, 12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지각한 걸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컨테이너가 대형화되어 있고 하역 장비가 자동화되다 보니까 선박이 아무리 큰 선박이 들어와도 최소 14시간에서 16시간 안에는 작업을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12시간을 11시간을 대기를 하게 되면 실제 터미널에서는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4, 5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15, 16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개를 합쳐보시면 거의 연간 한 500척 정도는 계속 지각을 하고 온다.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그 지각을 하게 되면 터미널 쪽에서는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역 장비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사람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비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터미널에서 화물 차량이 와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계속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부두에서는 들어오는 문이 게이트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마다 8개나 서너 개의 그 게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 화물을 제때 처리를 못하고 못 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배후도로 같은 경우도 이게 한 4시 정도에 찍은 거거든요. 오후 4시. 저희 본사가 이제 여기 부산에 있지만 저희 신항에 간혹 저희도 외근을 나가게 되면 항상 4시 전에 오려고 합니다. 4시 전에 복귀를 안 하면 이렇게 배후도로가 정체가 돼가지고 굉장히 오는데 뭐 한 6시 넘게 도착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ITS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정보 연계가 안 돼서 사실 굉장히 많이 지정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디지털 트윈으로 풀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디지털 트윈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 보면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했던 상황이나 정보들을 또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측이나 시뮬레이션, 분석 같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상호 또 연동하는 부분이 가능해서 저희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들을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해결해 보자고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과제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선박 입출항 안전성 하는 부분. 그래서 입출항 선박에 대한 항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부분들을 개발했고, 두 번째는 항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 터미널 운영사들은 항상 고민하는 게 터미널 운영사들도 하역 작업 계획을 다 짭니다. 그 작업 계획이 뭐냐면 터미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운영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들어오는 선박과 그 화물들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최적화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계획대로 작업이 되지 않고 될 확률은 한 65%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사들이 뭘 생각하냐면 오늘 작업을 선박 3척에 컨테이너 5,000개를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토스에 맞춰서 했는데 그 선박이 또 일주일 뒤에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한 작업이 정말 최적화해서 했을까? 그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번에는 내가 컨테이너 크레인을 세 대만 붙였는데 4대를 붙였으면 얼마나 더 빨리 작업을 하고 비용적으로 효과를 봤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세부의 항만 생산성 제고에서 그 기능을 넣어서 풀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배후물류 연계성 제고. 그 화물 차의 예상 도착 시간과 시내 교통 상황에 따라서 항만으로 올 때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높은 그거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번째는 이 세 가지의 그 분야를 과제를 다 통합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통계 분석이라든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사용된 데이터들하고 과제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쪽 내용인데요. 해상 운송 쪽에는 선박의 실시간 AS 데이터, 위치 정보 데이터와 포트미스의 입출항 데이터, 그다음에 항만의 부산항의 GIS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부두에서는 토스 시스템하고 화력 장비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육상 운송은 트럭의 운영 데이터하고 교통 상황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총 8개죠. 8개의 그 과제를 진행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통합가시아 쪽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 한 5번째 보시면 대기질 예측 관리가 있는데, 사실 아까 자유로운 선박도 말씀 많이 하시고 ESG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항만 입장에서는 조금 환경적인 면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외항선들 선박들이 들어오면 저희 나라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오세요, 저유황유를 쓰세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항만 내에서라도 이 지정체가 사실은 좀 줄어들게 되면 대기질이 맑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기질 예측 관리하는 그 기능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전체 시스템 구조도인데요. 저희가 지콤스 데이터 쪽에서 선박 데이터와 포트미스 데이터, 그다음에 이 과제 2라고 되는 곳에 지금 저희가 대상지는 신항 1부두, 피나이트 부두를 실증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부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토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건 1세부입니다. 첫 번째 과제 선박 입출항 안전성 제고해서 저희가 이제 대상 선박을 뭘로 했냐면 HMM의 알헬스라스호를 해서 그 선박에서 들어오는 위치 정보, 최적 경로와 그다음에 그 항해를 할 때 발생하는 연료 소비량, 그다음에 기자재가 소모품 교환 시기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다 받아서 구현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 이걸 구현해서 돌려보니까 출도착 예측이 저희가 기존에는 한 75% 미만의 정확도를 가졌는데 약 한 92%까지 이 정확도가 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 데이터 정확도라든지 연료 소모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선박이 입출항할 때 빨간 라인이 최근 5년간
이 선박이 최적화해서 이 일보드 그러니까 신항 P&IT 보드로 올 때 가장 최적화해서 온 경로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출항할 때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선박이 부산항에 한계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정보들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표출을 해서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예인선 정보도 같이 통합을 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일세부에서 항만 내에서 그 선박의 안전사고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항만 생산성 제고 쪽으로 해서 크게 저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게 터미널 하나당 최소 한 25만 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작동하는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송 장비들이 다닌다든지 그다음에 하역 장비들이 이 작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시간 상황 정보들을 다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제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을 했는데요. 버추얼 터미널에서 가상 터미널을 저희가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 안에 개발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터미널에 보면 이 하역 계획을 짜는 사람들을 플래너라고 합니다. 플래너들이 자기네들 작업 플랜에 맞게 뭐 야드 트랙터를 뭐 원래 30대를 붙이는데 40대를 붙여본다든지, 그 다음에 크레인을 더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사람을 더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물동량 예측하는 부분도 사실은 터미널에서는 선사가 주는 그 스토리지 플랜이라는 그 들어오는 입출항 정보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예측이 가능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우리나라 기술이 없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체스콘사 시뮬레이터를 쓰다 보니까 예측 정확도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한 70% 초반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터미널에 보면 하역 장비들이 있잖아요. 장비들이 위치 추적이 안 됐습니다. 그거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야드 트랙터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는 장거리를 다니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위치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돌아와야지만 그 다음 작업을 줬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5G 기반의 RTK GPS를 장착을 해서 가장 작업이 먼저 끝나고 근거리에 있는 애들을 먼저 작업을 시키면서 생산성을 한 15%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3세부 쪽으로 해서 배후 차량들 위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그 과기부 과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산권만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대 IC로 해가지고 뭐 진해 IC, 명지 IC, 진례 IC 쪽으로 해서 P&IT 일부드로 들어오는 차량의 실시간 정보들을 그 KLS의 그 TMS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실제 도착하는 시간을 추정을 해서 게이트에서 받아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뭐 한 10% 정도 완화되는 거 보이는데, 사실 당초에는 제가 부산시에 그 ITS 정보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고도화가 안 돼서 연계가 안 되는데 추후에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눈에 이제 작업하는 부분들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제가 알람 기능을 줘가지고요, 일부 계획한 것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낮아지면 바로 이 작업자한테 그 플래너한테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항구 계획을 2026년에 세계 최초 부산항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선박 연료비라든지 CO2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자대하고도 나중에 좀 연결을 시켜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로 그 플랫폼 개발을 완료를 했고, 신항 일부대에 대해서만요. 그리고 올해 이제 고도화, 내년까지 해서 고도화 및 운영을 거쳐서 2024년도부터 이제 개발에 착수해서 2026년에 부산항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고도화 현재 올해 하고 있는 계획인데요. 지금 부산항 인근에서만 그 선박 데이터만 취득을 했는데 전 세계 AIS 데이터 취득을 해서 실제 전항지에서 오는 부분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제가 항만공사가 주로 하다 보니까 항만공사 터미널 운영사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사나 트럭 운전사 같은 이해 관계자들도 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올해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터미널과 트럭 간의 데이터 연결을 해서 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아무 곳에나 쌓지 않고 재작업하는 횟수를 줄여서 가려고 좀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너무
방대한 내용을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연정음 우리 시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신 분? 이 시간 관계상 질문은 질문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박재우라고 합니다. 강의해주신 강의 중에 보안 사고가 보안 사고에 좀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박의 보안상의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있는지 혹시 연구하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선박에 대한 보안 사고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선박은 선사 쪽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선박에서 화물이라든지 선원이 이제 항만으로 들어오게 미립국으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저희가 CCTV라든지 능동 어떤 감시 체계로 하는 쪽은 현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향후에 디지털 트윈하고 연결을 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박 자체에 대한 그 보안은 선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사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그 계획 연계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박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요. 지금 그 해운 회사에 그 ISM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강제 코드로 돼 있는데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코드에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규정을 넣어서 자체 보안 규정을 가지고 또 선급이라고 하죠. 한국 선급이나 선급의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올해부터 아마 강제로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해상 사이버 보안에 관한 그 연구 보고서가 또 KMI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우리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